왜 이렇게 피해가 커진 걸까요? 이번엔 전문가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성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장 수색 작업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고 네. 어제 화재 규모가 워낙 컸기 때문에 붕괴 가능성 우려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지금 안전하게 좀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철골조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네. H빔으로 해서 뭐 기둥이나 보 같은 이제 건물의 주요 구조부를 이루고 있는 건물인데 건물의 규모나 이런 거를 봐서는 건축법적으로 아마 내화 구조 대상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보통 이 정도 규모의 내화 구조 건물 같은 경우는 1시간이나 2시간 정도의 내화 시간, 그러니까 화재에 의해서 이제 강성을 잊지 않고 붕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이제 내화 구조인데 그 정도 시간을 이제 요구를 하게 되는데 예. 아마 화재 지속 시간이 그 시간을 훨씬 더 지나서 했고 굉장히 이거는 뭐 리튬 전지가 타면서 폭발성 화재로 화재 가혹도가 굉장히 셌기 때문에 예. 건물이 구조적으로 붕괴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구조적인 안전 진단을 철저하게 하고 추가적인 그 화재 원인 조사나 구조를 하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다 화재가 이제 꺼진 이후에 건물에 들어갔을 때는 어떤 부분을 이렇게 살펴봐야 화재 원인 같은 걸 좀 알 수가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화재가 발생한 지전서부터 예. 그 연소운이 굉장히 심하게 발생을 합니다. 이게 연소흔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한 지점이 가장 보통 일반적으로 가장 심하게 소손이 되고요. 예. 그럼으로써 이제 또한 화재 같은 경우는 열기류라든지 연기가 퍼져나가 있는 방향이라든지 화재가 연소 확대되어 있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흔적을 남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갖고선 화재가 발생한 지점이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통 찾아내고요. 또한 이제 발생 원인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워낙 인명 피해가 크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왜 이렇게 화재가 급속도에 확대가 됐고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피난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찾는 것도 좀 더 관심을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됩니다. 지금까지 사망자가 23명으로 네. 집계가 됐습니다. 오늘 마지막 실종자 네. 시신을 이제 수습을 했는데 말씀해 주신 부분이요. 2층에서 사망자가 되고 나왔는데 왜 대피를 못했을까? 저희가 구조도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부분 때문에 급하게 도망가지 못한 걸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즉 화재가 발생해서 불에 탄 가연물적인 측면하고 건축 공간적인 측면으로 이제 구분을 해서 볼 수가 있겠는데 예. 먼저 이제 가연물이라고 하는 것은 리튬 전지가 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리튬 전지가 한 개도 아니고 35,000개가 쌓여 있다라고 하면은 예. 그게 어마어마한 화재 하중과 화재 가혹도를 이제 끌고 갈 수 있는 화재다 보니까 또한 리튬 전지 화재는 열폭주 현상이라고 하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연속적인 화학 반응이 발생하면서 거의 폭발적으로 화재가 확대가 되는 건데 예.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도 지속적으로 화재가 계속적으로 폭발하는 그런 현상을 봤다 목격했다라고 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화재가 굉장히 빨리 확산할 수밖에 없었던 가연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건축 공간적인 측면입니다. 2층입니다. 2층 정도면은 뭐 충분히 뭐 이렇게 피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 계단도 있었다고 그러고요. 그렇습니다. 계단이 예. 두 개가 있었는데 예. 보통 일반적으로 이 직원들이 지금 출입하던 계단 그 바로 앞에 있던 보관실에서 포장하던 실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고 대부분의 사망자들이 그 보관실 안쪽에 있던 그 작업실에서 예. 사망자들이 발생했습니다. 예. 즉 이들이 피난을 하려면 화재가 발생했던 보관실을 거쳐서 계단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 결국은 피난 경로 자체가 차단이 됐고 예. 그나마 하나가 있던 지금 화면에서 구조도가 보이면 나오네요. 예. 저 우측 상단에 있는 계단 같은 경우는 예. 복도랑 연결되지가 않고 연구소 안에 장비 안쪽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일용직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예. 건물 내부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저 안에 계단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아마 상상조차 못했을 겁니다. 예. 만약에 저 계단이 복도랑 같이 연결이 되어 직접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예. 하게 되면은 아마 그쪽으로 피난이 이루어졌을 건데 저기서 우리가 하나 봐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저 예. 우측 상단에 있는 저 계단이 예. 건축법에 의해서 2개 이상의 직통 계단을 설치해야 되는 거기에 해당되는 계단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예. 만약에 저 계단이 건축법에 의해서 2 이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예. 계단이면 저 계단은 반드시 복도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돼야 된다. 즉 저 연구소라고 하는 저 실 안에 예. 있으면 안 되는 계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지금 저 발화 지점 표시된 곳을 보면 저 네. 앞쪽에 발화 물질이 좀 쌓여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출입문이 그냥 막혀버리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저 그림에서도 있는 것처럼 예. 사상자가 다수 발견된 구역이 발화 리튬 그 배터리가 적재가 됐던 완제품이 적재가 됐던 안쪽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평상시 이용했던 계단, 그러니까 화재 시에는 피난 경로가 돼야 되는 계단은 그 바깥쪽에 있습니다. 결국은 피난을 하기 위해서는 리튬 완제품이 화재가 발생한 지점을 거쳐서 피난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 피난 경로 자체가 화재 초기서부터 차단이 됐다는 것이죠. 예, 저런 구조적인 문제점 때문에 대다수 인명 피해가 네. 발생한 점이 크다. 그러니까 이번 그 화재를 그 교훈 삼으려면 계단 위치나 대피 그 요령 같은 거를 어떻게 좀 짜야 될까요? 이게 항상 이게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화재를 보면 계단 위치가 적절하지 않은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2017년도 12월 21일 날 제천에서 발생했던 복합건축물 화재 때 29분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때도 가장 이슈가 됐던 곳이 비상고라고 하는 계단이 사우나 안에 있었고 그 앞에 목욕용품 창고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 사우나에 대한 이용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계단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그랬군요. 유일하게 이용하던 계단으로 피난을 하고자 했는데 불행하게도 그 계단이 연소 확대가 되는 주경로였습니다. 그랬군요. 뜨거운 열기나 연기가 올라가니까 예. 피난조차 못하고 차단되고 그 앞에서 사망을 했는데 예. 이번 같은 경우도 피난 출구나 계단이 또 한쪽에 숨어 있었고 예. 그 작업장이나 이런 부분 위험물이 쌓여 있는 게 계단과 사이에 있었고 거기서 화재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피난조차가 원활하게 화재 초기서부터 하지 못하고 대형 인명 피해로 연결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구조적 문제점도 있고 그리고 15초 만에 폭발 15초 만에 연기가 가득 차는 장면이 또 CCTV로 네. 확인됐다고 합니다. 소방 당국의 브리핑 내용을 잠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CTV를 확인했을 때 15초 정도 되는 상간에 공간 전체가 연기로 가득 차 있는 상황에서 그 대피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더군다나 그때 당시에 작업했던 근로자들은 정규직이 아니라 일용직이 대부분이어서 건물 구조를 잘 몰라서 대피로를 제대로 찾지 못해서 한쪽으로 몰리면서 대피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지금 잠정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5초 만에 연기로 네. 다 찼다 그러면은 이건 뭐 대피로도 길도 잘 모르는데 앞도 안 보이고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이었을 것 같다는 추정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화재에서는 불꽃이 예. 보이면서 화재가 서서히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피난 허용 시간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최소 몇 분 이상은 확보가 될 수가 있는데 예. 이게 바로 리튬 전지 화재의 특징입니다. 리튬 전지 화재 같은 경우는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폭주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내부에서 연속적인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얘가 계속적으로 폭발성으로 화재를 일으키는 거고 그게 하나가 화재가 발생하면 또 거기서 외부에서 가열이 되면서 주변에 있던 리튬 전지가 지속적으로 열폭주 현상, 폭발적인 열폭주 현상이 발생을 하다 그러니까 폭죽이 보니까 계속 터지는 것 같은 그렇죠. 그런 폭죽이 느낌인 터듯이 건가요? 계속적으로 화재가 확산이 되다 보니까 15초 만에 그 내부가 연기에 휩싸일 정도로 빠르게 화재가 확산이 되는 거죠. 저 연기가 이제 순식간에 확산됐다는 건데 저 연기에 또 유해 물질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예. 이제 1차 전지, 리튬 1차 전지인데 네. 1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리튬 염화티오닐 전지가 대부분입니다. 리튬 염화티온에서 염화티오닐이라고 하는 성분 같은 경우가 연소를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그 독성가스를 내뿜습니다. 하나가 이산화황이고 하나가 염화수소입니다. 이 두 개 이 가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성이 강한 자극적인 가스다 보니까 얘가 아마 그 화재 초기서부터 그 안에 있던 작업자들의 기관지라든지 이 호흡기 계통에 심각하게 손상을 주면서 사망으로 이끌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걱정되는 게 얘가 이제 그 이산화황이나 염화수소 같은 경우는 연소가 되면서 기화가 되면 예. 공기 중으로 퍼져 나갑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 화성 그 화재 그 현장 근처에 있는 주민들 같은 경우도 당분간은 좀 외출을 삼가하시고 아.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생활을 하시는 예. 것이 이 독성가스로부터 조금 더 이렇게 보호받는 조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게 뭐 기간으로 정확히 따질 수는 없겠지만 한동안은 좀 그렇게 조심하는 그렇습니다. 게 중요한가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환경부에서도 이쪽 부분을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라고 예.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스 농도하고 어느 정도까지 퍼져나갈지는 아마 당국에서 조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불도 이렇게 순식간에 번지지만 문제는 진압도 어려운 거잖아요. 굉장히 이게 물로 어렵습니다. 끌 수 없는 거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튬 전지 화재 같은 경우를 물로 끌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건 좀 사실하고 다른 겁니다. 그런 그러니까 겁니까? 예. 물로 끌 때 위험성이 있다라고 아. 하시는 거죠. 이제 물로 끌 수가 없다라고 예. 하는 것은 아니고, 예.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이 리튬 전지 화재에서의 가장 효과적인 소화 약재냐라고 했을 때 또 그것도 아니지만 예. 현재 상황에서는 물로 끄는 것이 그나마 가장 효과적인, 그러니까 이런 대규모 특히 공장 화재에서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은 리튬이라고 하는 성분 같은 경우는 물이 닿게 되면 수소가 발생합니다. 네. 수소는 가연성 가스거든요. 예. 이게 약간 폭발성 있는 가연성 가스다 보니까 얘가 화재를 더 키울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 화재에서도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이 과연 이 리튬 전지 화재 때 물을 쓴 것이 적절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네.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리튬 1차 전지가 있고 2차 전지가 있습니다. 예. 이번 같은 경우는 1차 전지고요. 네. 우리가 보통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하는 전지는 리튬 2차 전지입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전기차 화재가 발생을 했었을 때 예. 뭘로 불을 끕니까? 물로 담궈서 불을 끄라고 합니다. 아. 그것도 1차 전지보다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리튬 1차 전지보다도 훨씬 더 리튬의 양이 많은 더 위험한 전지이지만 물에 담궈서 불을 끌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리튬이 물로 껐었을 때 위험성하고 소화의 효과성 그리고 불가피성, 아직까지 리튬을 가장 적응성이 있는 소화약제를 만들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서 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을 살펴봤었을 때 예. 위험성보다 효과성이나 불가피성이 더 크다 하면 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그래서 미국의 그 NFPA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코드인데 거기에서도 ESS라고 해가지고 에너지 저장 장치인데 우리가 몇 년 전에도 울산에서 거기 화재가 발생을 했고 이것도 예. 배터리입니다. 그 미국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코드에서도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서의 소화 설비는 물의 양을 늘려서 소화 장치를 설치해라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예. 보다 적응성이 있고 리튬 전지에 적합한 소화약제를 연구하고 개발을 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물로 그 대규모 공장 화재 같은 경우에서는 끌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좀 현실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저도 정확한 건 잘 모르지만 이게 껐다고 했는데도 리튬 이런 화재는 다시 불길이 살아나고 또 다시 살아나고 이런다는데 맞습니다.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리튬 전지의 예. 대표적인 위험성이자 예. 특성인데 이게 일단 초진을 하죠. 불을 네. 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전지 안에 내부에 열이 남아 있습니다. 그 열이 남아 있으면 걔가 다시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고 그것이 이제 열폭주 현상으로 가면서 화재를 다시 재발하게 되는 예. 것입니다. 따라서 리튬 전지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불꽃이 보이지 않아서 화재가 진압이 된 것 같다 하더라도 나중에 재발화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소방에서는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지켜보는 그런 것들이 이제 보통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일단은 현장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조사가 이루어지겠지만 이런 큰 화재가 왜 발생했는지 이제 원인을 정확히 잡아내야 네. 될 텐데 대략 뭐 추측하기로는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를 우리가 단지 이제 소방 시설적인 이 리튬 전지라고는 재료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이제 예.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원인이죠. 예, 리튬 전지가 가연물이 됐던 거고 얘를 효과적으로 화재 초기서부터 진압할 수 있는 소방 시설이 뭐 현실적으로 지금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또 예. 두 번째적인 측면인데 예. 또 하나 측면을 보게 되면 과연 이렇게 위험한 리튬 전지를 35,000개나 한 군데에 모아놔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 예. 그러니까 이거는 소방안전 관리적인 측면에서 예. 봤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연소학재를 방지할 수 있는 방화 구획이 되어 있는 실에 좀 이렇게 소분해서 이렇게 예. 좀 더 이렇게 작게 나눠서 이렇게 보관을 할 필요가 예.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고요. 또한 이렇게 위험한 리튬 전지를 보관을 할 때는 가능한 한 사람들이 작업하는 공간과 약간 이격을 시켜놔서 이렇게 이제 공간을 설치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끝으로요. 이걸 네. 좀 여쭤볼게요. 리튬 전지 쓰는 게 워낙에 뭐 우리 지금 네. 쓰고 있는 뭐 휴대전화에도 있는 거고 전기차에도 또 2차 그렇습니다. 전지 쓰이고 생각해 노트북에도 보면 있습니다. 집 곳곳에 다 네. 있거든요. 이게 불이 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 리튬 전지 같은 경우는 예. 이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화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뭐 가능한 한 이제 우리가 이제 금속성 화재 같은 경우를 D급 화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D급 화재용 소화기가 있습니다. 그 예. 집안에 뭐 그런 만약에 전동 킥보드라든지 리튬 전지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혹시 뭐 D급 소화기를 갖다 놔도 좋고, 그리고 만약에 D급 소화기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만약에 불이 나면 일차적으로 뭐 소규모 리튬 전지 같은 경우는 물을 대량으로 뿌리고 그래서 소화가 제대로 안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빨리 대피를 하신 상태에서 119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네. 생각이 됩니다. 뭐 전기차 이용하는 분들이 많긴 한데 네. 뭐 전기차 불나면 뭐 절대 물 뿌리지 말아라 그런 얘기는 있는데 그건 사실은 아닌 건가요? 아닙니다. 그 예. 소방대가 출동을 해도 예. 전기차로 결국은 물을 뿌려가지고 전기차를 물에 담궈서 끄는 것이 가장 예. 현재까지는 효과적인 예. 방법이다라고 예. 하고 있습니다. 잘못 알려진 상식도 네, 바로 그렇습니다. 잡아야 되겠군요. 네. 지금까지 박재성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